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쳐다보면 목이 아프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거나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과정을 우리가 뒤돌아보자니 족쇄를 끊었구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속의 갈망과 그 무기력함을 끊고, 처음에는 절망과 기아로부터 끊었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결사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것에서 그거를 끊었습니다. 왜 지금 구조개혁을 말하는가? 여기서부터 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딘가에 묶여 있을 때 있잖아요. 요 묶여 있을 때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서 그게 자기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지요. 어떤 사회나. 이걸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게 살 텐데,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이면서 살아가죠. 인간의 능력 중에서 가장 고급의 능력이, 지금 AI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이 뭐냐면 미래의 질서를 새로 그려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와 다른 사회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상상력, 이게 대안을 그려보는, 서로 같이 하는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종합하고 조율해서 사회적인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호남 대안 포럼이라는 것이, 대안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질서하고 다른 무언가를 지금 그려보시겠다라고 모이신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호남 지역을 포함한 우리 한국의 그 범위에서 이거를 한번 그려보자입니다. 무엇을 끊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어딘가에 묶여 있고 어딘가에 발목을 잡힌 상태라는 것을 먼저 느껴야 이 족쇄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이 족쇄를 끊고 다음에 우리가 보다 나은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자. 그 상상해 본 다음에 그것을 사회적인 에너지와 동력으로 만드는 것은, 그건 또 정치인이 할 일이죠. 그런데 그 정치인이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이것을 그려보는 것까지는 어느 사회나 여기에 가장 눈이 밝은 엘리트들, 많이 배웠다고 엘리트가 아니라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인 공론장이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막 우리의 공간을 채우면 정치인들이 그것을 종합해서 비전을 세우고 이제 다음 사회로 가는 그 의견 결정 과정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또 발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족쇄를 끊어왔는지를 저는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족쇄를 끊어왔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이세요? 제일 먼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저 6.25 이후에 주변이 다 황폐하잖아요.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그 절망이 느껴지시죠? 이 사진의 이미지는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 전체 국가와 민족이 이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보냈던 이미지는 전쟁고아의 나라. 우리나라에서 찍힌 사진이 전 세계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사진은 바로 전쟁고아로 가득한 나라.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족쇄는 절망하고 기아입니다. 굶주림. 절망과 기아. 절망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었죠. 그거를 분명하게 내가 절망과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소수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마음속에서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런 삶의 조건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죠.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갈망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망과 굶주림이라는 족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그 족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해서 그것을 사회적인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정치의 과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정치의 과제를 충분히 잘했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해방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한글을 못 읽는 국민의 비율이 80%였습니다. 근데 이승만이라는 지도자는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국민교육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면 부모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고, 그 농경사회에서 아이들은 다 노동력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완전히 단절한 거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를 처벌하겠다. 그리고 농한기에 농촌에다가 다 한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기본적인 산수를 200시간, 그 캠프의 그 기본 요구 조건이 200시간이면 우리 한글이 얼마나 쉽습니까? 200시간이면 충분히 배우죠. 한글과 기본적인 산수. 젊은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농한기에 농촌하고 그다음에 감옥, 군대에 가서 한글을 배운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 5.16 전에 이승만 대통령 임기 중에 58년도에 조사한 걸 보면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4%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80%에서 4%.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국민, 대부분의 국민이 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분들. 평생 글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중년의 여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때도 남자분들은 별로 안 오신 거죠. 그러니까 농촌의 농한기 때 이 마음에 한이 맺힌 분들이, 그러니까 이때의 정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한을 풀어주면서 이 사람들의 요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이걸 끊어주는 거죠. 너무나 무지하고 굶주림과 그 절망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이 족쇄를 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강제한 거죠, 사실은. 그 국가가 아주 강제를 해버린 겁니다. 이분은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이어받으면서 경제개발계획을 같이 시작을 하죠. 경제개발계획을 시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학교를 많이 지었고 주로 다 초등학교. 이분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예산의 한 50% 이상을 다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채웠습니다. 우리 기업이 있습니까? 뭐 다 사람들이 다 버는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나라 재정의 반 이상을 미국의 원조로 채웠는데, 한마디로 제대로 서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이분이 그 5.16 이후에 쓴 그 자서전 비슷한 것, 작가를 시켜서 쓴 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다. 매번 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렇게 미국한테 가서 손 벌려서 돈 타오고 뭘 할 건지 허락받고 이런 나라가 무슨 독립국가냐, 이런 한탄이 나와요. 그 한탄을 하는 나라인데도 예산의 한 15%, 16%를 해마다 초등학교 짓는 데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토 어디를 가도 마을에 가면 가장 좋은 건물이 초등학교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죠. 산업화가 시작이 됐을 때 그렇게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공장에 와서 일을 할 수가 있죠. 자기 이름은 읽을 줄 알아야 공장에 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준비된 인력이 있었고, 가장 노동력만 들어가는 그런 산업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고급으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걸 팔아서 외국에 가서 돈을 그만큼 벌어서 그 돈으로 조금 더 나은 기계를 사와서 그걸로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을 새로 또 시작하고, 그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교육을 또 계속 확장하고, 68년도에 중학교 입학시험을 없애고 1974년도에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평준화를 시키고, 이런 것이 교육을 끊임없이 대중화하고 국민들의 이 민도를 넓혀가면서 그것을 산업 고도화의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을 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이 사진은 중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분이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전국에 좋은 직업학교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산에 있었던 한독 직업학교. 이건 독일 거를
베껴와서 독일 그 커리큘럼하고 독일 기계를 가져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이제 어깨도 쳐주고 이랬겠죠. 이 친구들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망은 조금 더 배워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그리고 시골에 아마 다 자기 동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야 될 동생들이 있었을 거고, 이 시대의 갈망을 이렇게 에너지로 그 모아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저는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 국민들의 절망과 기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그 자신의 에너지를 쏟게 만들고 그 에너지를 사회 전체의 에너지로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기적의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3년에 그 동아시아의 기적이라는 그 월드뱅크의 세계은행에서 이런 책을 냅니다. 이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같이 이 연구진에 들어가 있고 그래요. 너무너무 신기한 나라인 거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책이 나온 게 바로 언제냐? 88 올림픽 직후잖아요. 88 올림픽 때에 전쟁과로 가득 찬 나라가 88 올림픽을 와서 찍어보니까 엄청 발전한 거예요. 이건 뭐냐?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과정인 거죠. 사람을 가르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과정과 그 사람들의 그 발전을 긴밀하게 엮어서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에 가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본인도 더 공부하고 자기 자녀를 공부시키고 더 좋은 소비재를 사서 그 소비재로 좀 더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바로 전체 경제를 더 발전시키는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선순환을 이룬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우리하고 같이 후진국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이때 이건 뭐 정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 정부의 리더십에 호응해서 스스로의 이 안에 있던 족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와 내 자신과 내 자녀를 가르치고 일을 하고 나가서 일을 하고 그건 대단한 결심이죠. 그 절망의 족쇄를 끊어버리는 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기를 우리가 한번 거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이 나올 때쯤 되면 중진국이 됐습니다. 아주 커다란 족쇄를 끊었죠. 그런데 그 절망과 기아에서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느꼈던 족쇄는 뭐냐? 그 다음에 족쇄는 이 사람들이 족쇄라고 느끼고 끊어버리겠다고 했던 게 뭡니까? 이제 국가 주도로 막 그 독재하면서 유신이고 뭐고 그런 거 우리 졸업하자. 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갈망은 내가 생각할 자유, 내 생각을 표현할 자유, 그리고 서로 모여서 결사할 자유,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죠. 이 갈망은 이 사진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이 시대를 정의하는 이미지인 거죠. 절망과 기아에서 벗어나서 나와 내 자녀가 먹고 살 수 있게 된 이후에 느끼게 되는 새로운 족쇄를 가지고 전 국민이 싸웠죠. 직선제로 민주정부, 이런 정치인들은 그 당시에 이 갈망을 이해하고 이게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족쇄라는 것을, 이것을 끊으면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앞장을 선 사람들이죠. 이게 이 당시의 정치의 역할이었던 거죠. 물론 이 두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국민들 마음속에 그 갈망이 이미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맨 앞에 서서 그 갈망을 구현시키는 사회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약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것이 이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선제로 넘어간 것이 87년이잖아요. 87년. 89년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이게 베를린 장벽이죠.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지잖아요.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졌다는 것은 동구권과 서구권으로 나눠져 있던 그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러시아를 비롯해서 헝가리, 체코, 동독 이런 아주 교육이 잘 된 많은 나라들이 그 동구권 경제가 무너지면서 전체 글로벌 경제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등소평의 중국, 그다음에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이 글로벌 공급망 안으로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989년 이후에 현재까지 30년의 세월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침없는 세계화. 이때 우리가 민주화를 두 번째 족쇄를 끊고 민주화를 이룬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재수가 좋았냐면 이 이후의 30년이 전 세계적인 그 거침없는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정보 산업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산업 지형과 기술 기반이 완전히 바뀔 때 우리나라는 국가가 완전히 강력하게 쥐고 있던 국민들에 대한 그 장악력을 어느 정도 끊어낸 거죠. 그래서 기업도 밖으로 나가고 사람들도 IT 기업, IT 정보화의 시대에 자기 나름대로의 창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창의력과 자발성을 발휘해서 굉장히 성공하죠.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삼성하고 LG가 언제부터 저렇게 글로벌 기업이었어요. 제가 96년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공부하러 갔을 때 다 그랬습니다. 너 빨리 졸업할 자신 있으면 삼성 텔레비 사고 빨리 졸업 못하겠으면 소니를 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니가 삼성보다 훨씬 좋고 훨씬 비싸고 굉장히 돈 있는 집 애들만 소니를 샀습니다. 그게 제가 졸업할 때가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소니를 완전히 저 삼성, LG가 뒤집어서 가전제품 파는 데 가면 삼성하고 LG가 윗자리를 딱 차지하고 파나소닉, 소니 이런 것들이 밑으로. 우리가 그 역전의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덕분에 우리나라의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90년대 후반 2000년대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역량의 그 급을 한 급 확 올리죠. 그 확 올렸던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기술 지형과 산업 지형이 완전히 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뚫고 들어간 거죠. 그런 변화의 시기를 잘 뚫고 들어가면 이제 동료들 옆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더 큰 점프를 해서 저 윗그룹에 가서 붙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고소국이잖아요.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쳐다보면 목이 아프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 옆에 있거나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후진국에서 고소국으로 오른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과정을 우리가 뒤돌아보자니 족쇄를 끊었구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속의 갈망과 그 무기력함을 끊고 처음에는 절망과 기아로부터 끊었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결사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것에서 그거를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